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이제 직업정보 타파 이번 시간에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직업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 직업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 직업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노무사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길 가다가 이 간판도 있잖아요. 그쵸? 노무사, 뭐뭐뭐, 노무법인 뭐 이런 간판이 있는데 변호사나 변리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노무사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가 들어가니까 전문직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음. 그리고 이제 앞에 공인이 붙는데 이제 공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공인이라는 말은 이게 공적으로 인증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적인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노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계사도 앞에 공인회계사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는데 보통 이제 노무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노무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노무사를 선택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잘 모르는 분야예요. 전문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특히 학생들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갈수록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노무라는 말을 쫙 들어보면은 노동자 할 때 노자, 그쵸? 일할 때 무자기 때문에 아하, 뭐랑 관련됐다? 노동 혹은 근로와 관련된 일이구나 하는 거는 대충 추측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와 일을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는 무조건 회사가 갑이었고 일하는 사람이 을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하자는 대로 아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일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여기 일하는 근로자나 노동자들도 나름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 관련된 직업이 노무사예요. 따라서 갈수록 필요한 분야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더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직 분야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 그런지는 뒷장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전문직으로는 제가 적어놨어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변호사가 이제 대표적인 법 관련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이 변호사는 전반적인 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다 담당하고 소송도 대리하고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도 많이 나오는 변호사고요. 변리사는 제가 앞서서 영상 보여드렸지만 소송을 대리하긴 하지만 뭐와 관련된 걸 합니까? 특허와 관련된 일을 대리하고 소송하는 업무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변리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주로 뭐가 많아요? 과학 분야, 기술 분야의 특허가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된 과를 진학하거나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도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변호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소송을 대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법 관련된 혹은 행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행정 관처에 행정관서에 대신 제출해주고 대리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집을 살 때 법무사가 중간에 껴서 등기도 해주고 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관련된 업무도 해주는 거 법무사. 그죠? 이 대표적인 법무사의 업무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상속과 관련된 업무, 뭐 증여와 관련된 업무,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행정과 관련된 일을 바로 법무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노무사라는 거는 우리 노동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그렇죠? 소송과 관련해서 같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노무사입니다. 보면은 변호사가 요 세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는데 요것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노무사라는 건 뭐냐면 한국직업사전에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고용주라고 합니다. 고용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혹은 월급 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근로자라고 하죠. 근로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요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잘 일하면 좋은데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마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월급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퇴직과 관련된 거죠. 강제로 퇴직시킨다든지 보낸다든지 뭐 휴직과 관련된 거. 그쵸? 등등등 이런 고용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산재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재가 뭐예요? 산업재해 그쵸?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혹은 이 회사와 관련된 일을 연관되어서 하다가 다쳤어요. 그쵸? 요럴 때 문제 등등등 요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거에 대한 중재를 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 분야가 강세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재 분야에 특히 노무사가 많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산재 분야나 이런 고용 분야에.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 발달한 뭐 인천, 그렇죠? 뭐 또 울산, 뭐 창원, 구미 뭐 이런 데 가면은 노무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더 확장시켜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에는 다 노무사가 적용을 해요. 자, 볼게요. 노무사의 업무 보면은 여기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업무예요. 보세요. 노동관계 법률에 따라서 뭐 신고, 신청, 보고, 청구 등에 대리하고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하고 노무관리하고 뭐 노무관리 진단하고 조정 중재하고 뭐 신고 신청 보고 진술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이런 업무가 법률에 나와 있지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사의 업무를 보면요. 노측, 이 노측이라는 건 노동자, 그죠? 노동자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 노무사가. 이 사측은 회사 측면에서, 즉 고용주의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측면에서는 사측에 의한 부당한 징계 인사 발령, 해고, 임금 체불, 뭐 체당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산재 보험, 노무 관리 진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징계 인사 발령은 뭐 복무, 그렇죠? 복무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임금 체불은 임금, 월급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산재보험, 뭐 이제 언제 다쳤을 때, 그쵸? 다쳤을 때, 그 병원과 관련된, 다쳤을 때, 산업재해가 났을 때. 자, 성희롱 문제는 뭘까요? 근무 환경이겠죠, 환경. 그쵸? 환경. 요런 것들과 관련된 일을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노무사. 요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뭘 하면 된다? 노무사를 찾아가면 된다. 그럼 노무사가 조사하고 서류를 꾸며서 회사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법원이나 이런데 추가적으로 심할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무사는 노동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회사 편도 들어서 회사 일도 대리해줘요. 뭔지 보면은 불량 직원의 징계 해고.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불량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해고했는지, 그 다음에 회사의 사규, 회사의 규칙들이 제대로 맞는지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노동자와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오히려 회사의 측면에서 대리해주는 역할, 중재해주고, 급여관리, 뭐 보험관리, 인사 업무에 대한 자문,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등의 기업 교육, 이런 거 성희롱 문제 관련해서 기업 측면에서는 조언을 해주고 기업 교육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컨설팅 해주고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노측에서 노동자 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을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뭐 한다? 사전에 예방해주고 점검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법률적으로 대리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도 노무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쵸? 그러면 보시면 일이 되게 많죠. 그쵸? 노무사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많아요.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노무사가 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무사의 자격 요건을 볼게요. 노무사는 공인 노무사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점. 자, 아까 진입장벽이 낮다고 했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뭐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슨 과를 가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익이 700점 이상이 되면은 영어 시험도 면제해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토익 700점은 요즘에는 이제 영어 열풍이 많이 불고 조기 교육도 받고 막 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 때문에 토익 700점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올릴 수 있는 점수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봐서 영어 시험 면제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시험이 3차 시험까지 있어요. 자, 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보시면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면은 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노동법이 나오겠죠. 왜 노동법이 많이 나올까요? 왜?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 그런 마찰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이 메인이겠죠. 그 다음에 뭐 민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이거 합격하고 2차 시험을 가면은 요건 이제 1차 시험은 요거는 선택형, 그러니까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찍는 거 선택형이고요. 2차 시험은 서술,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도 보면은 주로 노동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 노무관리. 이 노무도 어쨌든 노동과 관련된 거. 행정법, 선택 과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다? 노동법을 핵심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법을 공부한 법학과나 법대를 나온 친구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법대 나온 친구들은 주로 이제 변호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무사 준비한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뭐 평생교육시설 그렇죠? 평생교육 뭐 대학에서 부설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시험은 면접인데 면접 시험 합격률은 99.99999%. 그러니까 2차 시험만 합격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면접은 통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년에 1차 시험에서 3차 시험까지 해서 한 번 치릅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이고요. 한 번에 뽑는 인원이 3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은 절대평가긴 합니다. 절대평가란 말은 뭐냐면은 60점,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만 되면 다 합격을 시켜줘요. 합격을 시켜주지만은 합격자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300명 정도를 맞춥니다. 딱 300명은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300명 정도를 이렇게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1차 합격,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1차 합격이 응시 인원의 약 30% 정도가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합격은 응시 인원의 8% 정도가 합격한다. 그래서 10명이 시험을 본다 치면은 한 7에서 8명 정도가 아니죠. 100명이 시험 본다 치면은 한 7명에서 8명, 명 정도가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2023년도에 본 수험생들 제가 봤더니 한 8천여 명 정도가 응시를 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응시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전문직보다 훨씬 작아요. 응시 인원이 보시면. 자, 노무사는 어떻게 진로하냐면 첫 번째는 노무법인입니다. 노무법인은 뭐냐면은 법인이라는 거, 그렇죠? 노무사들만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전문적으로 내가 하나의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요 업무만 하는 거, 노무법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자, 법무법인은 뭐냐면은 변호사들 위주로 있는 집단인데, 자, 이 변호사들도 법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뭘 하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리사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들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법무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전문직들도 함께 소수로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왜? 해당 분야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요청할 때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노무사들도 법무법인에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직접 개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노무사, 홍길동 땡땡땡 이런 거 간판 있죠? 뭐 변호사 땡땡땡 있죠? 혼자서 이렇게 혼자나 아니면 두세 명이서 이렇게 직접 개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자영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기업. 왜냐하면은 일반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중재해줄 전문적인 노무사들도 있어요. 당연히 변호사들도 함께 다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다섯 번째는 공무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공무원들도 당연히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부서가 고용노동부 있잖아요. 그죠?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각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가지고 어떤 일인지 확인하고 중재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노무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6급에서 7급 정도 상당을 뽑아요.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관련해서 직접 개업하는 거 아니면은 일반 사기업의 법인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공무원 되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무사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틈새 전략입니다. 근데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전략이다. 여기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대학과 상관없이 공부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노사관계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주로 많이 만나서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의 어려움과 불만과 힘듦의 호소를 다 들어야 되고 또 대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친구들은 좋아요. 이 직업이. 자, 단점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회사보다는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산업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현장 방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노무사들이 산재 업무를 주로 이제 많이 맡아서 왜냐하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월급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근무 환경과 관련된 분야는 최근 들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산재 업무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무사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변호사, 변리사들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 내에서도 그렇고 서로 경쟁과 경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호사들도 노무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이라고 하죠. 파이는 한정돼 있지만 이 파이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의 그들 사이의 어려움들도 좀 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봉은 평균적으로 5천에서 7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0년 정도가 10년 차가 넘어가면은 7천 이상씩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면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거는 천차만별이겠죠.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 전망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노동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일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노무사들의 도움을 받죠. 그 다음에 또 계약직, 요즘에 막 배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약직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관련해서 계약직 알바들의 노동 관련 이슈가 또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무사의 일이 많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시 국내 노동법 및 노동문화의 연계 필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 그냥 우리가 이제 국제화 세계화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 관련된 그런 지사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일을 할 거고 그 한국 직원들과 고객들과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문화 혹은 한국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고 대리를 해줄 노무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통합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직이다라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노무사가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의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노무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회사도 대리하고 노동자들도 대리 다 합니다. 하지만
주로 맞는 것들은 노동자들을 많이 맞고요. 그 중에서도 피해를 당한 피해 노동자들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겠죠, 이 노동자들은.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다이나믹하고 보람된 직업이다. 라는 거,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그 노동자들도 직접 만나보고 회사 사람들도 만나보고 소통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피해와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노무사라는 거는 이런 보람과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장벽이 낮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틈새 전략을 잘 살핀다면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